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결혼 26년 차 주부입니다. 사연을 듣다가 제 결혼 생활도 적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 이렇게 신청을 해봅니다. 저는 처녀일 때 일을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고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저는 일을 처음부터 쭉 하고 싶었는데요. 시댁 어르신들이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며 일을 그만두라고 하셔서 그만두고 집안일만 하게 됐어요. 처음부터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워낙 일을 좋아했고 어렸을 때부터 일을 했던 사람이라 일을 그만두라고 말을 들었을 땐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결혼을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때 만약 남편이 그것도 못 참아주냐고 화를 냈다면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남편은 그럼 시간을 조금 가져보자고 제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저를 놓고 싶지 않지만 제 의견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며 제 의견을 존중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에 저는 이 남자를 잡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일주일 뒤 남편과 다시 이야기를 한 후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일만 하던 사람이라 집안일은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많이 혼났습니다. 아니 혼나면 다행이었어요. 차라리 말로 한번 크게 혼나는 날이 마음이 편했습니다. 결혼하기 전 시할머니께서 저에게 요리를 해보라고 시키셨는데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는 한숨만 쉬시며 시어머니께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아무 말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게 더 싫은 거 아시나요? 괜히 더 찝찝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아무 말 안 하시면서 계속 시어머니께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다 들리는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괜히 제게 말하기 껄끄러워서 남에게 말하는 척 제게 다 들으라고 말을 하나보다 하고 넘겼어요. 참고 참다가 계속해서 마음에 들지 않은 걸 시어머니에게 말을 하니 저도 불편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런 말을 하시는 게 불편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참는 것밖에는 답이 없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너무 그러지 말라고 말은 했지만 그 말을 듣겠어요.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뒤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마음은 좋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 너무 못됐나요? 하지만 마음이 놓이는 것도 잠시 시어머니가 똑같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아니 시할머니보다 더 심했어요. 시할머니는 그래도 제가 잘못한 것만 뭐라고 하셨고 나머지는 별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뭔가 그냥 제 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도가 좀 지나쳤습니다. 그냥 제가 견뎌야 할 일인가 싶었어요. 근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계속 쌓이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계속 그러니 더는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여보, 당신도 알고 있지? 뭐가? 어머님이 할머님 그대로 따라하시는 거. 근데 요즘 더 심하시더라고. 나도 요즘 느끼기는 했는데 어머니랑 할머니랑 옆에 계속 붙어 다니셨잖아. 그래서 버릇이 됐나 보지. 내가 잘 말해볼게. 만약 그게 버릇이라면 다행이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께서 저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 시댁에 방문해서 인사를 드릴 때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신 것 같았거든요. 대신 시아버지께서 저를 이뻐해서 그냥 넘어간 기분이었어요. 물론 이것도 남편에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느낌뿐이라 남편에게 말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알잖아요. 여자의 느낌이라는 게 거의 다 맞는다는 걸. 그래서 제 느낌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제 생각이지만 버릇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있던 걸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시할머니가 하신 것처럼 이때다 싶게 다 쏟아붓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이 이야기를 잘했는지 제 앞에서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귓속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사람이 그렇게 앞에서 욕을 들었는데 귓속말을 하면 당연히 제 욕을 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거기서 대놓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지경이고 더 답답해졌습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그러니 저도 뭔가 찝찝하더라고요.
계속 귓속말을 해온 것도 아니고 남편이 이야기를 한 뒤 귓속말을 하니 당연히 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차마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물어보지는 못하고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물론 자기 가족을 욕하면 기분이 좋지 못하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당한 게 있고 남편 가족이면 저도 포함돼 있으니 저는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너그러운 편이라 당연히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잘 이야기해보겠다고 말을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선을 넘은 거 아니냐고 제게 화를 내는 겁니다. 저는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조심해달라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라고 말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사건은 그 뒤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남편도 찝찝했는지 남편이 시누이에게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따지는 게 아니겠어요? 올케,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아니, 기분이 나빴으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올케는 매번 그러더라? 직접 이야기를 해. 기분 나쁘게 왜 뒤에서 이 얘기를 해?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어요. 누가 누구한테 하는 소린지, 제가 해야 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형님, 갑자기 전화해서 이런 소리 하시니까 당황스럽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회사 생활 몇 년 했다면서 눈치도 없어? 됐어. 그냥 뒤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마음에 안 들면 우리한테 직접 이야기하라고. 그러고는 신우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혼자 화를 내고 끊어버리니 당황했습니다. 잠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 남편이 신우이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곧장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남편은 조심히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제인지라 신우가 기분이 나빴던 것 같다고 설명을 했어요. 남을 욕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것도 참 웃기고 그걸 듣는 상대방도 맞으면 맞는 대로 찔려서 기분이 상하고 아니면 아닌 대로 자기를 그런 식으로 봤냐고 기분 나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신우가 제가 말했다는 걸 눈치를 채고 제게 전화를 해서 화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바로 그런 식으로 화를 내니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따지겠어요. 바로 신우이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뒤에서 귓속말을 하니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섭섭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우이의 말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신우이는 제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제게 답답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올케, 진짜 답답하다. 아니 그냥 그때는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 거야. 누가 뭐 이렇게 섭섭한 얘기 듣자고 그러는 줄 알아?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맞아. 솔직히 올케 이야기 좀 했어. 엄마가 올케를 좀 안 좋게 보길래 잔소리했는데 그것도 좀 그렇다고 이야기했잖아. 그것도 그 엄마가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귓속말로 이야기했는데 그걸 못 참고 또 이야기를 해? 그러고는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제 이야기를 한 게 맞잖아요. 그럼 제게도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우는 제게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저보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그럼 결국 제 이야기 한 게 맞는 거면 저한테도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그것 때문에 힘들었었는데요. 솔직히 아니라고 하셨으면 제가 착각하고 혼자 어머님이랑 형님 나쁘게 만들어서 너무 죄송하다고 생각할 텐데요. 결국에는 제가 느낀 게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세요?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이런 식이면 형님 못 봐요. 아니, 어머님도 보기 싫어요. 라고 말이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 못했어요. 그냥 저는 죄송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굳이 거기서 또 막 뭐라고 말해봤자 일만 더 벌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엄마한테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올케 때문에 지금 엄마 알아 누우셨어. 저는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날 주말 바로 시댁에 가서 한 번 더 시누이와 시어머니께 사과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시댁에 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좋았던 건 아니지만 더더더 싫더라고요. 더 싫은 건 뭐였는지 아세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니, 더 심해졌어요.
어떤 식이냐면 국을 끓였는데 국이 좀 짜면 제게 국이 짜다고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시누이 혹은 다른 사람에게 국이 좀 짜지 않니? 아닌가? 나만 그러니? 어떻게 먹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래서 남편이 한 소리 했더니 말을 안 하고 귓속말로 제 욕을 하더니 그 사건이 있고 난 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더 심해졌다는 건 거기에 이제는 국이 좀 짜지 않니? 아닌가? 나만 그러니? 어떻게 먹니? 애미야 국이 너무 짜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결국은 제게 이야기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가 시누이가 결혼을 하고 난 뒤 시어머니가 어디에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조금 편하게 시댁에 갈 수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익숙해질 즈음 아이가 생겼고 저희 부부는 아이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다시 회사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는 모습을 보면 천사이지만 깨면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참 많이 배운 것 같았어요. 이래저래 육아에 치이며 살고 있을 때 친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친가와 그리 친하지는 않았어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늘 술과 담배에 쩔어 있었고 어렸을 때는 매일 술에 취해 저와 어머니를 때렸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저는 매일매일을 어머니를 기다리며 아버지에게 맞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일을 하게 됐고 결혼을 하게 된 이유도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하기도 했지만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도망치고 싶어서 결혼을 한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제일 안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너스레를 들며 웃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알게 됐고 처음 그 모습을 보곤 아버지가 달라졌다고 생각해 행복해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술을 마시고 또 때리길래 제게는 동화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전화가 왔으니 얼마나 싫겠어요. 결혼을 한 뒤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아들을 낳았을 때도 보러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니 불안했습니다. 아버지는 횡설수설 제게 안부를 물어보더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부탁할 거면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끊었습니다. 그렇게 끝이 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결국 아버지는 남편에게도 부탁을 했더라고요. 그걸 나중에서야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거 300만 원은 어디 나간 거야? 남편이 말을 하지 못하자 순간 아버지가 200만 원 빌려달라고 한 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아버지한테 줬어? 전화 왔어? 돈 빌려달라고? 아니, 장인어른이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시길래 바로 드렸지. 그런 건 나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알지, 아는데 당신이랑 장인어른 사이 안 좋은 거 알잖아. 그래도 나라도 잘해드려야지. 그리고 아프시다는데 어떻게 안 드려. 그래서 아버지가 수술비 마련한다고 300만 원 빌려달라고 했어? 어디가 아프시대?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준다고 하고 급하게 수술 받아야 해서 300만 원 빌려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정말 아버지라는 사람이 더 싫어졌습니다. 어떻게 사이한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처음에 저한테는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안 되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수술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100만 원이나 더 빌려갔잖아요. 정말 괘씸하지 않나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아버지는 분명 술 마시고 노는 데 쓰기 위해 돈을 빌려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거면 다행이죠. 여자랑 놀고 도박하는 데 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크게 소리치며 화를 냈습니다. 그런 놈은 아버지 아니라고,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나한테는 200만 원이라고 말하고 빌려달라고 했어. 수술이라는 얘기도 안 했다고. 걱정할까봐 그랬겠지. 진정하고 말 못해서 미안해. 근데 여보, 아버지잖아. 남편은 너무 착해서 탈이었습니다. 물론 그 모습이 좋기는 했지만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남편도 제 집안 사정을 다 압니다. 아는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미치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는 정신을 차렸을 거라며 자식이 된 이상 그래도 부모님인데 좋게 지내야 하지 않냐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모로 생각을 하지 않는데 남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했어요. 진짜 제발 그러지 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약속해줘. 그리고 만약 아버지한테 전화 오면 나한테 먼저 말해줘. 그리고 내가 분명히 알아. 수술비 아니야. 분명 어디 논다고 돈 빌린 거야. 그리고 그거 갚을 능력도 없어. 알았어.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마지막까지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 남편도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다 늦은 저녁쯤 슬슬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옆집에서 들리길래 무슨 일이 생겼나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아버지가 옆집을 저희 집으로 착각을 하고 몸을 세게 두드리다 실랑이가 벌어져 소란스러웠던 거였어요. 남편은 놀라서 옆집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아버지를 집 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의 몸에는 담배 쩐내와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아이들에게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그걸 알았는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나오지 말라고 당부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손을 한번 잡았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남편의 손을 한번 잡고 괜찮다고 말해줬어요. 남편 덕분에 저는 감정을 추스를 수 있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수술을 해야 해서 수술비 빌려드렸잖아요. 아니, 더 필요하지. 내가 미안해서 그러지. 아버지는 취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화를 꾹 참고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럼 돈 드릴게요. 진짜 수술비 때문이에요? 그럼! 진짜로? 저 이거 진심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요. 그럼! 마지막이에요. 진짜예요? 마지막이라는 말에 아버지는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전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 저 정말 그 다음부터는 안 물어요. 수술비 필요하시면 그럼 병원에 같이 가서 수술비 내드릴게요. 정말 수술비가 필요하신 거면요. 그제서야 아버지는 이건 아니라 생각을 하셨는지 말을 바꾸더라고요. 아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수술은 끝났고 그대가 일이 있어서 돈이 필요한데.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말로 저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얘기했지. 아버지 안 바뀐다고. 수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술에 취해서 다녀? 남편은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아마도 남편은 시아버지를 보고 희망을 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도 한때는 난폭했었다고 들었는데 시어머니와 재혼을 하신 뒤로는 사람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희망을 품은 것 같은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아버지께 더는 이런 부탁하지 말라고 찾아오지 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아버지는 갑자기 화를 내시며 책상에 있는 컵을 저희를 향해 던졌습니다. 순간 저는 어릴 적 맞고 자랐던 일이 떠올라 몸이 굳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분에 못 이겨 물건을 던졌습니다. 남편은 아버지를 말렸고 결국 남편은 아버지에게 맞고 말았어요. 그때 갑자기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옆집 사람이 그 전에 경찰을 불렀는데 출동을 하고 보니 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와 난동을 부리고 있으니 저희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어요. 결국 아버지는 경찰에 의해 쫓겨나게 됐고 저는 그 뒤로 아버지란 사람은 없는 사람 취급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남편도 미안하다며 자기가 너무 멋대로 생각을 한 것 같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뒤로 아버지는 저와 남편에게 번갈아 가며 전화가 왔었고 전화를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왔지만 경찰을 불러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도박으로 신고하기 전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말을 하니 더는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친정과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이미 없는 사람이었고 그나마 아버지란 사람이 제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엔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홀가분했어요. 조금 슬펐던 건 아이들이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이들한테만큼은 그래도 좋은 할아버지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이들도 알아버렸으니 미안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아이들은 커가고 저희는 점점 늙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시댁 부모님도 점점 움직이는 게 예전만 하지 못했어요. 시댁 문제는 늘 여전했습니다. 제사도 너무 힘들고 시아버지는 힘이 없으셔서 매일 집에만 계시고 시어머니는 잔소리가 여전했고 시누이는 그 사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처음에 갑자기 신우가 시댁에 큰 짐을 들고 와 살겠다고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 이혼을 당해서 다시 시댁에 들어왔던 겁니다. 신우가 집안일도 안 하고 돈만 쓰고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서 이혼을 당했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이혼을 당했으려나 생각을 했는데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신우가 회사에 어린 직원과 바람이 났고 아주버님이 그걸 알아차려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저희 남편과 아주버님은 가끔 만나는 사이라 술자리를 가지다 사실대로 말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 신우가 바람 폈다는 걸 듣고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시아버지께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녔다고 그 이유 때문에 시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바람이라니 정말 성격대로 산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하지 않나요? 정작 친아버지인 시아버지는 좋아하지 않고 재혼한 새어머니인 시어머니를 잘 따르는 모습을 보니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 재혼을 한 뒤 정말 달라지시긴 한 것 같았어요. 얼마나 심했으면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따를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시댁 식구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이제 더는 제사를 지내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순간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암이라지 뭡니까? 유방암에 걸리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께서 앞으로 제사는 간단하게 하거나 없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기라 다행이지만 나이가 있으셔서 조금 힘들 수도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기 팔자는 왜 이 모양이냐며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아무리 미워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은 걱정이고 간병은 제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을 봐서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간병을 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아프고 나니 간병은 또 하기 싫은가 봅니다. 물론 시누이는 일이 끝나고 매일 와서 간병을 했지만 시어머니가 동서들을 정말 예뻐하셨는데 그런 동서들은 나 몰라라 자기 바쁘다고 오지도 않더라고요. 결국 저와 시누이 둘이서 했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께서 동서를 찾더니 시간이 지나자 찾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 제가 없을 때 동서네가 왔다고 들었는데 그 뒤로는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진 않으셨지만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금 괜찮아지시니 시아버지께서 안 좋아지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말수가 워낙 적은 편이라 몰랐거든요. 어느 날 남편이 시아버지께서 치매기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넘어지시는 바람에 팔이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이에는 잘 붙지도 않아서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잠깐 같이 합쳐 사는 게 어떠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말했어요. 아니, 신우도 시댁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같이 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순간 아버지인데 아무리 싫다고 해도 참고 해줄 수는 없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뭐 아버지를 버렸으니 똑같다고 생각해서 더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곧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으니 그 후에 생각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한 번씩 시댁에서 자고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속에 천불이 났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신우가 한 집에 살고 시어머니도 편찮으시다고 해도 몸은 가눌 수 있는데 남편이 가서 병간호를 해주겠다고 하니 정말 답답해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간이 좋지 않아 매일 약을 먹고 있고 회사 일에 너무 바빠 매일 잠을 설쳤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시아버지 간호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 간호를 하면서 시댁으로 출퇴근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회사 출퇴근과는 느낌이 너무 달랐습니다. 물론 제가 일을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가기 싫었던 나를 생각해보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시댁에 갔다가 아니 글쎄 시누이가 집에 있는 겁니다. 분명 시누이는 회사에 갈 시간이라 생각했는데 집에 있으니 당황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회사를 뺐나 싶었는데 그만뒀다고 하지 뭐예요. 정말 저희 시누이는 어쩜 그렇게 막 살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집에 있으면 병간호를 좀 할 수 있지 않나요?
가만 보면 시아버지가 해준 돈으로 집, 차, 가방들은 다 들고 다니면서 병간호는 안 하는 게 참 못된 신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라면 아버지가 너무 싫으면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그 돈조차도 들고 다니기 싫었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시누이는 한 집에 같이 살고 있고 심지어 회사까지 그만두고 시아버지 돈으로 카페를 차린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지 않나요? 그러면서 자기는 주변 카페가 어떤지 한번 봐야겠다며 약속이 있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엄청 욕을 했지만 그냥 잘 다녀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집에 있으면 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냥 빨리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병간호를 하면서 지내다 보니 시아버지께서 대소변을 잘 못 가리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 심한 편은 아니지만 점점 심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팔이 났는데도 시간이 꽤나 걸려 저는 점점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침 속에서 또 한 번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저는 이 일을 당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왜 안 좋은 일은 항상 몰아서 오는지. 첫 번째는 시어머니 생신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일어서기가 힘든 날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생일상을 차린다고 겨우겨우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생일상을 준비하고 싸서 시댁으로 가려고 했는데 동서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조금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큰 동서는 일이 있어 전날 따로 생신 축하를 했고 막내 동서와 저와 같이 생신상을 준비하기로 했는데 늦게 온다고 하니 화가 나더라고요. 아팠지만 그래도 약속이니 열심히 준비했는데 늦게 온다니 화가 나지 않겠어요. 심지어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힘들다며 음식 준비도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화가 났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그 후 상을 치우고 있는데 갑자기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저도 안 보이는 곳에서 드렸으니 생신 선물 겸 드렸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저도 동서와 얼마 정도 할지 입을 맞췄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글쎄 저와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배가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돈 액수를 보고 기쁨을 감추지 않고 동서에게 예쁘다며 막 칭찬을 했습니다. 돈 잘 버는 며느리가 있어 좋다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도 서러웠어요. 아니 그전에는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이야기할 때는 언제고 사짜 직업 며느리가 있으니 그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은연중에 동서들이 저를 무시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저를 무시하는 행동 아닌가요? 조용히 시어머니에게 전달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결국 설거지도 제 담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동서에게 부탁을 했는데 동서가 자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동서,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설거지 좀 해줄래? 네? 형님, 저도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용돈 드렸는데 형님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동서, 그건 그냥 동서가 단독으로 드린 거 아니야? 솔직히 형님은 그 정도 줄 능력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한테 맞춰서 줄 형편 되세요? 제 능력이 되니까 그냥 더 드린 거죠. 동서는 비아냥거리며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화가 났지만 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동서는 휙 가버렸습니다. 결국 제가 마무리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서러워서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솔직히 너무하지 않나요? 누구는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만 하고 누구는 일을 해서 능력도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버니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너무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라는 사람이 집에 찾아온 겁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근데 우물쭈물거리며 머뭇거리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게...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더라고요. 네? 엄마라고. 저는 순간 놀라서 그 자리에 가만히 얼어 있었습니다. 가세요. 어머니를 못 봤으면 그리울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보니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몇십 년 만에 본 어머니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하는 말이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너무 아프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나 돈이 아니었으면 저를 찾았을까요?
몇십 년 만에 봤는데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배다른 동생 이야기와 돈 이야기라니 정말 부모복이 없지 않나요? 그날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분명 알았을 테지만 저는 아이들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속상해서 울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서 술을 마시고 제 가족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이들은 저를 꼭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아이들이 저보다 어른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1년 뒤 그러고 시어머니의 암이 다른 곳에 발견이 되었고 다시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시아버지를 돌보느라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아무도 시부모님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시누이는 카페에서 만난 남자와 연애하기 정신이 없었고 큰 동서와 막내 동서는 바쁘다고 그냥 안부 인사만 넣는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전보다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더 힘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가 어느 날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나는 네가 질투가 났어. 어머님이 너를 굉장히 예뻐하셨거든. 나는 아무것도 없이 이 집에 들어왔는데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거든. 알고 보니 시할머니께서 저를 예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시어머니가 제게 잔소리를 하지 못하게 시어머니께 먼저 이야기하고 뒤에서 그렇게 저를 예뻐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일을 잘하지도 않는데 왜 좋아하셨대요? 젊었을 때 자기를 보는 것 같았대.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시할머니의 젊을 때 모습이 보였나 봐요. 그럼 그때 그냥 저를 좋아해주지 왜 그렇게 질책했나 한편으로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시할머니를 미워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걸 몰라주고 마냥 저한테 뭐라고 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너를 미워했어. 처음부터 어머니께서 널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 집 양반도 그래. 너를 꽤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질투가 났나 봐. 미안하다. 어머니,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저 솔직히 어머니가 너무 미워요. 알지. 어머니랑 형님들 동서 다 절 무시하니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서운했던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셨나 봐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날의 일로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앙금이 다 풀렸어요. 대신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봐서 그런지 미운 정이 들어서 그런지 힘들더라고요. 남편도 정말 힘들어하고 무엇보다 시아버지께서 충격을 받으셨는지 아무 말도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울지도 않으셨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버님과 남편은 시아버지께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다 늙어가신 시아버지는 자식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거짓말 안 보태고 일주일 정도를 하루에 죽 반 공기를 먹고 누워만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괜찮아졌나 싶었는데 진짜 거의 산송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 모셔올까? 애들도 거의 컸고 아버지 돌볼 사람이 우리밖에 없잖아. 없기는. 아니 동서도 있고 형님도 있고 자식들도 다 있는데 없기는 뭐가 없어. 나도 힘들어. 그나마 집에 와서 쉴 수 있으니까 버티는 거지. 계속 보면 나도 머리 아프다고. 그럼 어떡해. 당신은 부양할 가족도 없잖아. 아버지 한 명 부양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결국 남편은 해서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저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더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저도 놀라고 남편도 놀랐어요. 아니 그게... 남편은 바로 나가버렸고 저는 후회를 하며 남편을 따라 나갔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아무 말 없이 포장마차로 들어가 소주를 마시더라고요. 바로 남편 앞에 앉았지만 남편은 혼자 술을 마셨어요. 술을 몇 잔 마시다 보니 남편이 화가 좀 풀렸는지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그날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사과를 하고 시아버지를 저희 집에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간 아쉬운 게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변 실수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치매가 있으셔서 밥을 먹었는지도 잊어 늘 밥을 달라고 하셨어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기저귀를 제때 갈지 않으면 옷이며 이불이며 다 묻혀버려서 시간 맞춰서 갈아줘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돌아가면서 시아버지를 돌보는 건 어떻냐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일단 시누이는 자기 카페 일이 바쁘다며 봐줄 시간이 없다고 했고, 둘째 아주버님네는 일단 형님이 자기는 죽어도 싫다며 못을 박아두는 바람에 넘어갔죠. 막내 동선에도 바쁘다며 다들 그냥 저희가 하길 바랬어요. 결국 저는 10년이란 시간을 시아버지 똥기저귀를 갈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는 가끔씩 깜빡하시는 것과 배변 문제 빼고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두 가지 문제가 힘들었죠. 만약 시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좀 괜찮았을까요? 요양원에 보내볼까 생각을 했지만 혼자 생각을 하면 뭐해요. 다들 요양원에는 보내지 말자고 하고 그러면서 할 사람은 저랑 남편밖에 없고 다들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결국 10년을 채웠고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죠? 상속이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저희 부부는 아무런 욕심 내지 말자고 약속을 했어요. 아니 솔직히 저는 저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집을 위해 일도 했고 제 삶도 포기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우리들은 유산을 받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다그쳤습니다. 남들은 몇 푼이라도 가지려고 아등바등 형제들과 싸우는데 포기하자니 말이 됩니까? 하지만 남편은 자기 식구들 일이니 끼어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이 뭔가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아버님이 기대하지 말래? 당신 뭐 알고 있지? 몰라. 분명 뭔가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밝혀졌어요. 시아버지는 다른 저희에게 주지 않고 다른 자식들에게만 유산을 남겼더라고요. 순간 저는 그 말을 듣고 쓰러졌습니다. 못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동서 어떡해? 죽 써서 개 좋네. 어떡하니? 결국 동서들이 비웃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10년 동안 그렇게 다 갈아주고 그랬는데 한 푼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남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이해한다고 했어요.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혼자 너무 태평한 거 아니냐고. 고생은 내가 다 하고 유산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들 시아버지의 유산이 담긴 금고를 여는데 순간 동서들이 개거품을 물며 쓰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금고에는 종이 한 장과 현금이 조금 들어있었습니다. 종이에는 편지 한 장이 쓰여져 있었어요. 나 때문에 고생한 내 자식들아, 미안하다. 이것밖에 남는 게 없구나. 내 마지막 건물들과 통장에 있는 돈은 다 셋째네에게 주고 남는 현금을 넣어뒀다. 내줄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그래도 매번 셋째네는 나를 생각해 챙겨주니 얼마나 고맙니. 그래서 내 죽기 전에 셋째에게 다 넘겨줬다. 욕심내지 말거라. 셋째네는 가지만 했으니 내가 따로 주는 거니 탐내지 말고. 우리 셋째 며느리도 많은 고생했으니 가질만 하다. 이걸로 편하게 살거라. 나머지 남은 현금으로 아등바등 잘 살아보거라.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괜찮다고 한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정신이 멀쩡하실 때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두고 남편에게 넘겨주었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제게 종이 한 장을 주더라고요. 거기에는 시아버지의 편지가 또 한 장 들어있었어요. 며느라가 셋째 놈에게 부탁해서 이 편지를 전한다. 고생했다. 우리 집안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시부모 돌보느라 고생했어. 이제는 편히 쉬려무나. 내 다른 놈들은 괘씸해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니네들 다 줄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인지라 그건 아닌 것 같아 조금은 남긴다. 아마 그 녀석들은 그것도 적다고 할 게다.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넘겨줬으니 죽음은 괜찮을 게다. 아가, 사랑한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왜 말을 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어요. 시아버지께서 절대 제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를 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결국 저는 시아버지께 감사하다는 말도 못 드리고 보냈습니다. 나머지 식구들은 말도 안 된다며 저희에게 열을 내더라고요. 특히 막내 동서와 신우가 그렇게 제게 화를 내는 겁니다. 올케는 정말 그러면 안 되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버지 돌봐드렸다고 그렇게 다 받는 거야? 그럼 나도 했지. 올케 혹시 다 노리고 한 거 아니야? 매번 돈 없다 돈 없다 거리면서 아버님이랑 이야기해서 다 받아간 거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같이 봐드리자고 했을 때 했으면 아버님도 같이 놔둬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리고 동서는 그러면 안 되지. 큰형님처럼 받아들여야지. 동서도 힘들다고 동서가 안 했잖아. 그리고 누가 돈 벌라고 그렇게 10년 동안 똥기저귀를 갈면서 일해요.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그거 바라고 했으면 힘들다고도 안 했어. 같이 하자고도 안 했겠죠. 어머, 쟤 이제 엄마 아빠 돌아가셨다고 없다고 막 나가네? 네, 저도 이제 참을 대로 참았어요. 따지고 보면 형님도 웃겨요. 아버님 싫다고 했을 땐 언제고 아버님 돈으로 지금 카페 차렸잖아요. 그 카페가 잘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꽤나 버신다면서요. 저 같으면 그렇게 싫으면 아버지 돈 받지도 않아요. 그 정도면 아버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람이나 피우고 아무 생각 없이 회사나 때려치우고. 아, 때려치운 게 아니라 잘린 거죠? 모를 줄 알았어요? 신우이는 카페를 차리기 위해 회사를 나간 게 아니라 근무 태만으로 해고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막내 동서는 지금 이혼 위기에 놓여 있다고 들었어요. 동서 성격이 워낙 세서 서방님이 더는 못 살겠다고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서가 지금 붙잡고 있는 상태라 숙여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는 제발 성격 좀 죽여. 그러니 서방님이 못 버티고 이혼을 하려고 하지. 매번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하면 뭐해. 자기 성격이 더러워서 결국 자기 남편은 떠나려고 했는데. 서방님이 생긴 것도 괜찮고 돈도 잘 버는데 이혼하려니 아쉽지? 그런데 내가 볼 땐 이혼할 것 같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동서에게 뺨을 맞고 말았습니다. 놀랐지만 저도 바로 동서의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희는 머리채를 잡고 싸웠습니다. 남편은 놀라 말리고 저희는 몇 분이 돼서야 머리를 놓을 수 있었어요.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매번 저를 무시하는 것도 열받고 잘난 척하는 것도 열받아서 속으로 상상만 하던 말들을 내뱉고 몸싸움을 하니 속이 한결 기분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뭐라고 할까 걱정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제 머리만 걱정하고 더 때리지 그랬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도 동서가 꽤나 미웠나 봅니다. 남편 말로는 동서가 자기를 무시한 적이 몇 번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좋게 보지 않았는데 제게도 더 그러니 싫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릴 때 힘껏 동서의 머리를 당겼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빵 터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댁 식구들과 교류를 하지 않았어요. 종종 서방님과 만났지만 나머지 식구들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막내 동서는 이혼을 하게 됐고 저희는 이제 정말 볼 일이 없었죠.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 정말 평화롭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글쎄 신우이가 찾아와서 돈이라도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 돈 좀 줘. 남편은 줄 수도 있었지만 신우이의 행동에 화가 나서 주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다 신우이는 남편에게 받을 거 다 받고 하나 있는 누나한테 그러고 싶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정말 어려웠으면 도와줬겠죠. 그런데 남자를 만난다고 돈 다 써버리고 돈을 빌리고 있으니 돈을 주고 싶겠어요. 그리고 젊으면 몰라 다 늙어서 남자 때문에 그런다는 게 철이 없어 보였어요. 저와 남편은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이에요. 그러면 신우이는 얼마나 나겠어요. 그런데도 남자를 만난다고 성형외과를 다니고 어린 남자애들을 돈으로 꼬시니 남편이 화가 안 나겠어요. 결국 신우이에게 돈을 좀 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주니 그제야 떠나더라고요. 어찌 보면 시댁에서 제일 문제는 신우이였어요. 그 나이에 아직도 철이 안 들었으니 그 일로 저희는 시댁 식구들과 인연을 끊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을 더 하면 정말 끝도 없이 할 것 같네요. 아시죠? 복잡한 집은 까도 까도 계속 나온다는 거. 어쨌든 저희는 시아버지 덕분에 마지막에 풍요롭게 살 수 있었어요. 절대 바라고 병시증을 든 건 아니지만요. 결국 마지막은 행복하게 끝이 났네요. 친정 식구도 없고 시댁도 이젠 신경 쓸 사람이 없으니 이젠 저만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요. 우선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 예전만큼 머리가 돌아가지 않겠지만 저를 위해 살아보려고 해요. 물론 아직도 시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저도 이 글을 쓸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쓸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아픈 노인네 돌보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혹시 만약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시라면 힘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힘들기만 했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저를 잘 이끌어줬고 시어머니와도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고 시아버지도 저희에게 그만큼 보답을 해주셔서 지난 시간이 그냥 허투루 보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어떤가요? 제 결혼 생활과 비슷한 분이 계신가요? 조금은 공감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어느 동네에서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자 사연에 빠지다 애청자예요. 나름의 다사다난한 어린 시절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지만 남편과 결혼을 한 이후로는 새로이 가정을 꾸리는 재미로 또 새로움으로 살아왔네요. 친정 집안이 조금 가난한 편이었어요. 일남일녀 집안이라서 집안이 단출할 법했으나 친정 부모님께서는 조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였어요. 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말이에요. 제가 5살 되던 해부터 두 분을 저희 집에 모시며 살게 됐죠. 집은 경기도의 가장 아랫자락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지명만 경기도고 수도권일 뿐 사실상 지방인 수준이었으며 논밭이 즐비한 시골 동네 수준이었네요. 저는 남동생을 둔 누나였어요. 조부모님께서는 저보다 남동생을 훨씬 더 아끼며 유별나게 대해주셨는데 특히나 친할머니께서 그렇게 구셨어요. 어머님, 너무 그렇게 손자만 예뻐해주지 마시고 손녀 예쁜 것도 좀 알아주세요. 이번에 학교에서 받아쓰기도 90점 맞았대요. 한 개밖에 안 틀렸대요. 정말 기특하고 대단하지요. 90점? 100점 받을 수도 있었는데 90점만 받아왔다는 소리겠지? 에잉, 하여간에 계집애가 한 끗 차이로 어설프고 부족하구나. 하는 집마다 영 내 마음에 차지를 나눠. 그 때문에 친정엄마께서는 너무나도 속상해하셨어요. 예전에는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근무를 하던 시절이었고 초과 근무니 뭐니 하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래서 친정아빠께서는 일을 나가시느라 거의 두문불출하던 시기였고요. 공장에서 단순 반복 작업 일을 짧게 하셨던 친정엄마만이 집안 상황을 들여다보실 수 있었어요. 여유롭지 않았던 형편, 반찬의 수준은 늘 거기서 거기였지만 맛있는 요리가 생기면 저는 무조건 가장 뒷전이고 남동생은 대우를 받았죠. 저랑 남동생 둘이 먹으라고 친정엄마께서 간식을 만들어 놓고 일을 나가셨건만 친할머니께서는 그걸 숨겨놓으셨다가 남동생한테만 다 주셨어요. 그걸 알고선 친정엄마께선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저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시는 그 손길이 너무 서글픈 듯해서 정작 저는 제 서름을 토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보다 고작 1살이 어려서 연년생이었던 남동생은 받아쓰기 점수를 개판으로 맞아와도 친할머니께서는 영특하다. 앞으로 실력이 늘어날 일만 남았다고 하셨지만 동그라미가 가득한 저의 시험 결과지를 보시면서는 못마땅하다는 듯 입술을 실룩거리셨죠. 저것이 어디 자기 동생 기를 눌러놓으려고 온통 작정을 했구나. 어디 감히 주제도 모르고 계집애가 남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망쳐놓으면 안 되는데. 맹세코 저는 친할머니께 해가 될 만한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었고요. 어른들이 싫어할 만한 행동이나 큰 실수를 한 적도 없었네요. 다만 저는 손자가 아니라 손녀라는 이유로 다 키워나봤자 출가 외인이 되어 집안의 대를 잇지도 않을 여자라는 이유로 친할머니께 멸시를 당했으며 친할아버지로부터는 무시를 받아왔던 거예요. 저는 제가 미움만 받고 예쁨을 받지 못한 아이라고 자라는 동안 계속 생각을 하게 됐기에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소심해져 갔던 것만 같아요.
친할머니께서는 제가 기가 살면 남동생의 기운이 죽는 거라고 주장하셨고요. 저는 집안에서 문지방을 밟을 수도 없었고 마음대로 먹을 걸 찾아 먹을 수도 없었어요. 다 금지당해 있었거든요. 그러나 남동생은 제재 한 번을 받지 않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어갔습니다. 친정엄마께서는 제 편을 들어주셨지만 어렸던 남동생의 눈에도 다 보였던 거예요. 조부모님의 서열이 더 위라는 것, 그 두 분의 말씀에 결국 꼼짝 못하고 따라야 하는 친정엄마의 위치를 말입니다. 남동생은 머리가 클수록 막 나가기 시작했죠. 저를 우습게 깔보는 것은 예상된 수순이라 놀랍지도 않았고요. 친정엄마께도 막말을 퍼부으며 심지어 명령조로 말을 해댔어요. 남동생한테 친정엄마께서 잔소리를 하시던 상황이었는데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잔소리를 한참 듣고 난 동생이 씩씩거리면서 친정엄마께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면 할머니한테 다 이른다. 할머니한테 엄마 혼내달라고 말할 거야. 그러면서 손도 위로 확 치켜들더군요. 마치 친정엄마를 당장이라도 한 대 칠 것처럼 말이에요. 친정엄마께서는 몹시 충격받으신 듯 보였고 몰래 그 광경을 훔쳐봤던 저 역시도 많이 놀랐어요. 다음날 친할머니께서는 친정엄마를 나무라셨죠. 별것도 아닌 일로 애 잡지 말라고요. 그러니 점차 친할머니와 친정엄마 사이에는 감정의 골 같은 게 깊어지고 말았어요. 친할아버지께서는 철저한 방관자였고 친정아빠는 집안일에 신경 쓰기 싫어하시며 거의 공기처럼 지내셨네요. 남동생이 밥상 위에 올려진 반찬통을 실수로 바닥에 몽땅 엎어버렸을 때 억울하게도 제가 혼났는데요.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친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남동생을 이길 수 없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심지어 좋은 행동을 한다 해도 오로지 미움만 계속 받을 뿐인 허수아비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걸요. 갈수록 저는 집안에서 말수를 잃어갔고 남동생에게 등을 걷어차이거나 머리를 후려맞아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지경이 됐어요. 반응을 보여봤자 상대만 신나는 일이더라고요. 친정엄마께서는 조부모님 그리고 친정아빠와 점차 갈등을 빚어갔고요. 남동생을 보면서도 어느새 친정엄마께서는 애정어린 착잡함이 묻어났던 이전의 시선과 달리 무심하면서도 많이 지친 눈빛을 하고 계셨어요. 그걸 제가 알아차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죠. 친정엄마께서 저를 집 밖으로 불러내시더니 둘만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이야, 아주 만약에 말이야. 엄마랑 이 집 나가서 살면 어떨 것 같아? 여기를 멀리 떠나서 엄마랑 둘이 따로 살게 되는 걸 어떻게 생각해?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좋아. 근데 엄마는 우리 청이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줬으면 해. 오늘부터 깊이 생각해줘. 엄마 부탁이야. 알았지? 곰곰이 친정엄마의 발언을 곱씹어보던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게 무얼 뜻하는지 알아버렸으니까요. 제 나이 12살. 요즘에야 초등학교 5학년들도 알 거 다 안다고 하지만 당시에 저는 많이 어렸던 것 같아요. 무작정 겁부터 났고 심장이 두근두근 돼서 깊은 고민을 할 수도 없었답니다. 그 후로 저는 친정엄마의 눈치만 살살 보면서 지냈죠. 그리고 종종 악몽에 시달렸어요. 그건 주로 친정엄마께서 저를 두고 어디론가 사라지셔서 제가 나머지 가족들로부터 모진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었죠. 불안한 마음만 안고 지내던 중이었는데 어느 깊은 밤중에 친정 부모님께서 싸우시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어요. 좁은 집, 게다가 방음도 열악했기에 다 들릴 수밖에 없었죠. 때때로 악몽에 시달리느라 잠을 설치던 시기에 저였기 때문에 더욱 눈이 떠졌었고요. 살그머니 현장에 다가가 보니 친정 부모님께서 감정적으로 말씀을 주고받는 중이셨고 이윽고 친할머니께서 합류하시더니 친정아빠의 편을 드시는 게 보였어요. 친정엄마를 향해서 우라질 년, 나긋나긋하게 굴지 못하고 되바라진 년, 이렇게 친할머니께서 욕을 하시는 모습에 저의 주먹에는 힘이 들어갔고요. 내내 잠자리를 뒤척거렸던 그 밤이 지나고 이튿날 친정엄마께서는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셨네요. 청이야, 너 아빠랑 살래? 아니면 엄마랑 살래? 엄마랑 살면 대신 여길 떠나야 돼. 전학도 가야 되고 친구들도 새로 사귀어야 돼. 엄마는 우리 청이가 하고 싶다는 대로 따라줄 생각이야. 난 엄마랑 살 거야. 아빠랑 살면 여기에 내가 남아야 되잖아. 엄마 없이 남겨지는 거잖아. 나 무서워. 상상만 해도 무서워서 싫어. 그러니까 엄마 따라갈 거야.
엄마, 나 두고 떠나면 안 돼. 나 꼭 데려가야 돼. 알았지? 가족들이랑 사는 집에서 무서워하다니. 아, 청이야. 엄마가 정말 너한테 미안한 게 많다. 엄마가 너무 아둔하고 못나서 너한테 이런 환경 준 것 같아서 미안해. 이렇게 안 살아도 됐을 텐데.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우리 청이가 걱정 없이 웃으면서 살았을 텐데. 친정엄마께서는 숨죽여 흐느끼셨어요. 그리고 저는 13살이 되던 초겨울에 그 동네를 나머지 가족들을 떠났습니다. 재채기 한번 편하게 마음 놓고 할 수 없었던 그 집을 떠나던 날, 남동생은 무척 신이 나 보였어요. 엄마랑 누나가 떠나면 집에 자기 공간이 많아지니까 좋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살게 돼서 행복하다고도 그랬고요. 기분이 정말 묘하더군요. 남동생과 저는 남매로 태어났으되 남매 간의 끈끈함이나 한 가족으로서의 애정이 서로에게 없었네요.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남매 사이를 갈라놓았으며 또한 모자 사이를 갈라놓았던 친할머니께서는 친정엄마와 제가 떠나는 모습을 보지도 않으셨어요. 꼴도 보기 싫으니 빨리 썩 꺼져버리라고 말씀을 던지신 게 전부였죠. 만약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다면 친정 집안의 모습이 어땠을지 가끔은 의미 없는 가정을 하고는 합니다.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그런 듯해요. 의기양양하게 굴었던 남동생은 막상 친정엄마께서 돌아서자 갑자기 울상이 돼서 쫓아왔었어요. 엄마, 그럼 이제 진짜로 다시 안 오는 거야? 나 안 보는 거야? 왜? 아, 엄마 그냥 안 가면 안 돼? 가지 마! 그러자 친정엄마께서 부드러운 동작으로 남동생의 손길을 떼어놓으시더니 남기신 말씀이 엄청났네요. 청서가, 네가 이러면 엄마가 할머니한테 혼나. 엄마는 더 이상 할머니한테 혼나고 싶지 않아. 우리 청석이는 똑똑하다고 매일 칭찬받는 아이니까 엄마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지? 미소 지으면서 친정엄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남동생은 무척 당혹한 듯 보였어요. 저는 충동적으로 친정엄마의 손을 붙잡아 버렸고 맞잡은 손에 따라붙은 남동생의 시선을 느끼며 그대로 떠나버렸죠. 나중에 안 것이지만 조부모님께서는 친정엄마와 제가 떠나버리면 친정아빠에게 좋은 여자를 구해다 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더더군요. 어른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방진 며느리와 쓸모없이 눈에 거슬리는 손녀 따위 없어져도 조부모님께서는 전혀 상관이 없으셨나 봐요. 친정아빠께서는 워낙 당신의 부모 말씀이면 따르는 분이셨으니 이견이 없었겠죠.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멀리 외갓집 근처에 다다랐고 그 동네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어요. 가난했고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편안했어요. 하도 당하고 살았던 것에 후유증이 있었는지 저는 친할머니와 비슷한 외모의 어르신만 보면 몸이 얼어붙곤 했네요. 또한 남동생처럼 느껴지는 그 또래의 남자애가 시끄럽게 떠드는 목소리가 들려오면 속이 울렁거렸고요. 제 길을 어떻게든 눌러놓으려고 혈안이었던 그 사람들의 노력이 꽤나 먹혔던 셈이 되고 말았네요. 친정 집안이 가난한 데다가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이걸 제 약점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제가 4년제 대학교가 아니라 2년제 전문대를 나온 사실이라든가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이 없다든가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멋진 직장 간판을 달아본 적이 없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나이가 차게 되자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못 가진 것이 저는 희한하게 더 신경 쓰이더군요. 어렸을 때 하도 집안에서 온갖 멸시를 당하고 살았더니 가족에 대한 것이 큰 자국으로 저에게 남았던 듯 싶어요. 시댁은 아주 보통의 집안이었어요. 남편이 장남이었으며 아래로 남동생이 있는 두 형제였고 집안이 부유한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가난하다고는 볼 수 없는 평범함이었네요. 겉으로만 봐서는 결코 상상이 안 됐던 건데 남편도 저랑 비슷한 상처를 안에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집안 사정으로 남편은 어릴 적에 친척집에 맡겨졌었대요. 친척집을 3군데 옮겨가며 횟수로 10년을 살았다는데요. 그때마다 학교도 옮겨 다녀야 했고요. 이러한 경험 때문에 남편은 사람을 쉽게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고 자기를 괴롭혔던 친척 형들에 대한 분노와 그 시절 무력하게 대항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가 남편의 안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사람이 내성적이며 내향적인데 재미가 없고 소심할지언정 진중하고 우직한 성격의 소유자랍니다. 한 번 마음을 연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상대한테는 한없이 잘해주기도 하고요.
남편하고 처음 교제를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설마 결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옛날부터 꿈꿔온 일인 동시에 가장 두려운 어떤 것이기도 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에게서 결혼하자는 얘기를 들었던 날 밤에 저는 꿈에서 친할머니를 뵀어요. 꿈속에 저는 작은 어린아이였고 친할머니께서 제게 모진 말씀을 끝없이 쏟아내셨죠. 그런 친할머니를 피해서 도망치던 제가 고꾸라졌어요. 어디선가 튀어나온 남동생의 발길질에 제가 넘어졌던 거였죠.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등은 땀범벅이 되어 있었죠. 아직도 과거 속에 제가 발목이 잡혀있는 기분이었어요. 일어나서 세수를 할 때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조금은 떨고 있었는데 그날 오후가 되자 갑자기 머릿속이 싹 거쳐버렸어요. 내 구질구질한 과거에게 보란듯이 결혼을 해버려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게 나한텐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저는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남편한테 연락을 했죠. 저녁에 만나자고 말이에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가 다 털어놨어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가족이란 제게 무척 복잡한 단어라는 것을요. 남편은 제 얘기를 경청해줬으며 동정도 위로도 비난도 하지 않고 그저 제 손을 꼭 맞잡아줬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랑 결혼하겠다고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든 그래서 얼마나 자신감이 없든 간에 그건 제 생각이고 판단이며 상대방에게는 제가 최고의 신부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응원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암에 걸리셔서 수술을 받으셨다가 예후가 안 좋아졌던 경우에 속했고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지내셨답니다. 시아버지께서 병원 생활을 하고 계실 때 제가 몇 번 찾아가서 뵌 적이 있었어요. 초반에는 남편하고 둘이 함께 갔었는데 어차피 병원도 알고 병실이 어딘지도 알겠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저 혼자도 갔습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그럴 위인이 못 되는데요. 이상하게도 시아버지가 편하게 느껴져서 그리 굴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말씀을 오래 못하셨기에 제가 얘기를 풀어드리면 가만히 듣고 계셨는데요. 저는 저의 이런저런 속내를 가감없이 털어놓을 수 있어서 좋았고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적적함을 달랠 수 있으니 저를 무척 반기셨어요. 하루는 제가 시아버지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저는 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늘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기 일쑤였죠. 그래서 저는 외할머니 댁과 가까이 살게 됐을 때 유독 외할머니께 잘 보이고 싶어서 오만 노력을 다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어쩌면 아버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예전에 미움받았던 제 과거를 보상받고 싶어서 발버둥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제 마음 편하자고 아버님 이용하는 꼴이 된 거라면 죄송해요. 그랬더니 그때도 여느 때처럼 제가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고 계셨던 시아버지께서 입술을 천천히 떼시더니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었네요. 그 미친 노인네들이 다 했구나. 내가 저승길 떠날 때 그 노인네들 발모가지를 붙잡고 떠나마. 노잣돈은 이미 너에게 받았으니 말이다. 네? 저는 아버님께 돈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아무래도 뭔가를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면서 들고 왔던 거라곤 아버님께서 부탁하셨던 얇은 시집 한 권이 다예요. 네가 나에게 이러쿵저러쿵 떠들어준 얘기를 말하는 게다. 그걸 내가 노잣돈으로 삼았어. 내가 떠날 저승길이니 노잣돈으로 삼는 것도 내 마음이지.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순간 저는 눈앞이 삽시간에 뿌얘졌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 눈물이 차오른 것이었죠. 갑자기 울어서 죄송하다면서 눈물을 벅벅 닦아냈더니 시아버지께선 저에게 그러지 말라 하셨죠. 그래서 제가 조용히 눈물을 떨구었더니 굳이 그렇게 울음을 참고 살지 말라고도 해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소리내서 울면 친할머니께 머리를 얻어맞았기 때문에 그 철저한 교육하에 입 꾹 다물고 숨을 안으로 밀어넣으며 조용히 우는 습관을 들였거든요. 저에게 소리내서 울어도 괜찮다고 말을 해준 사람은 인생에서 시아버지가 처음이었어요. 그날 저는 후련하게 울어봤네요. 사실 제가 결혼식을 올린 건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예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부 살림 차리는데 큰 도움을 주셨어요. 어머님,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 너무 민망한데요.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다는 거, 며느리감으로는 절대 아니라고 여기셨다는 거, 제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요. 저를 결국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마음에 안 차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노력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살게요. 아유, 그것도 처음에나 얘기지. 지금 와서는 내가 너를 어찌 받아주지 않을 수 있으랴. 환자 보기가 얼마나 힘든데. 간병 앞에서는 효심도 우애도 뭣도 없다고 하잖니. 우리 그 양반 몸이 안 좋아서 지난 수년간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어했는지. 그걸 알면서도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점차 괴로워져서 모른 척 외면할 때가 많았어. 근데 네가 마지막 그 양반의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어. 네가 이제 우리 집안 식구가 됐고 맏며느리로 들어왔으니 내가 편히 하는 말이지만 네 아랫사람인 작은 며느리 돈 있고 사는 게 풍족하면 뭘 하니? 지 시합이 아파서 들어앉아 있는 병원에 한 번 얼굴을 디밀 줄 모르는데 그거 보면서 네가 진정 됨됨이가 좋아 보이더라. 비교돼서 더 그렇더라. 우리 그 양반 숨 거두기 전부터 이미 너는 우리 며느리였어. 너도 참 다 알면서 그러니.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 진솔한 마음의 교류가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기분이 들었던 듯 싶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친정엄마와도 잘 지내셨습니다. 어딘가 인생의 달관을 하신 듯 초연하신 친정엄마, 그리고 매사 허심탄회한 자세를 고수하시는 시어머니는 비슷하면서도 통하는 구석이 있었던 것이겠죠. 해준 것 하나 없건만 시집을 알아서 잘 가니 신기하고도 기특해 죽겠다며 제 결혼에 친정엄마께선 눈물바람으로 기쁨을 표현해 주셨네요. 결혼 직후에는 외할머니를 모시고 저랑 남편이랑 바닷가도 가고 공기 좋은 산골짜기도 가고 그랬고요. 건강하셔서 아직 거동이 가능하실 때 어디든 모시고 가고 싶어서 그리했던 건데 아직까지도 정정하세요. 매년 더 늦기 전에 앞도 안 보이고 걷기도 어려워지기 전에 어디라도 한 번 더 다녀오고 싶다고 외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데 정작 건강 상태가 너무 좋으시니 모두가 신기해할 따름이랍니다. 제가 결혼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딱 이때부터 친할머니의 치매 증세가 악화됐습니다. 원래는 치매기가 좀 있으셨어도 댁에서 지내시며 일상생활 보내시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정도였대요. 근데 친할아버지께서 세상 떠나신 직후부터 치매가 확 심해져서 시설의 도움 없이는 힘들어졌다고 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할머니께선 전문시설로 들어가셨죠.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나올 수 없을 그곳으로요. 그렇게 되자 친정아빠께서는 무척 원망을 하셨고요. 원망의 대상이 뭐였냐고요? 달리 있겠나요? 친정엄마랑 저였죠. 저희 두 사람이 옛날에 떠나지만 않았어도 인생이 이따위로 흘러가진 않았을 거라면서 친정아빠께선 분개하셨답니다. 그 애지중지하는 남동생은 어째서 자기 조부모와 부친을 부양하고 있지 않았는가를 따져보자면 본인 코가 석자라서 그랬더군요. 학교 다닐 때도 교우 관계를 어려워하고 학업 성적도 개판이었다던 제 남동생은 성인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자잘한 사고를 그렇게나 쳐댔대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정말로 감옥에 갈 뻔했다고 합니다. 남동생이 친 사고로 들어간 합의금만 해도 피눈물 날 만큼 커다란 금액이라고 하니까요. 보통 사고 뭉치가 아니었던 것이죠. 철은 안 들고 나이만 먹은 남동생은 대학 졸업이나 취업은커녕 집구석에만 틀어박혀 있는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그나마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했죠. 주 3일 근무로 평일 야간 시간대라고 했어요. 사람을 가장 적게 마주칠 수 있는 근무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거라도 하면서 바깥 공기 마시고 몇 푼이나마 버는 게 신기하고 다행이라면서 친정아빠께서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셨어요. 그러게 애를 그렇게 키우지 말지. 내가 그토록 말했었는데 경고했었는데 애를 무작정 싸고 돌면서 그릇된 행동도 옳다고 가르친다면 그건 애를 영영 망치는 길이 될 거라고. 근데 당신도 당신 어머니도 내 말 무시했었지. 오히려 나보고 입 닥치라 그랬었지. 애는 아무 잘못 없어. 잘못이 크도록 만든 어른들 잘못이야. 친정엄마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는데 크게 화를 내고 계신 것과 다름없었어요. 그 일침 앞에서 친정아빠는 고개를 숙이실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친정아빠께서도 떳떳하실 게 없었죠. 저희 모녀가 집을 떠났던 이후로 친정아빠께서는 웬 젊은 여자를 어디선가 데려오셨다더군요. 잘하면 재혼할 사이가 될 수도 있다는 말과 함께요. 그런데 친할머니와 그 젊은 여자가 며칠 안 지나서부터 엄청나게 싸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가운데 낀 친정아빠께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냥 상황을 방관하셨고,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여자가 사라졌대요. 친할머니께서 거의 당신의 평생 동안 애지중지해 오신 옷가락지를 훔쳐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돈이 될 만한 거라면 모조리 챙겨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저도 친할머니의 그 옷가락지가 뭔지 알고 있는데 도둑 맞았다는 그 얘기에 놀랐네요. 배신당한 충격에 친정아빠께서는 의욕을 상실하셨고 친할머니께서는 가슴을 치고 우셨으며 집안 분위기 개판이라고 그때부터 친할아버지께서는 엄청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셨고 이런 어른들의 모습을 남동생은 고스란히 보면서 살아온 거죠. 좋은 영향을 받았을 리가 없어요. 친할머니께서 완연해진 치매로 시설에 들어가신 날 친정엄마와 함께 오랜만에 그 지역을 찾았던 저는 어쩌면 친정아빠나 남동생과 다시 교류를 하며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슬며시 했었어요. 그 두 사람이 사과를 해준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준다면 그리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친정아빠께서는 저희 모녀에게 오만 난리를 쳐대셨고 100만 원을 뜯어내고 나서야 진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서는 네 동생 안 불쌍하냐는 질문을 몇 번이고 하셨죠. 지금은 내가 사지멀쩡하다지만 몇 년만 지나봐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때는 네가 나 부양해야 될 테니 잘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럴 의무가 있을까요? 어디서 그런 건방진 질문을 하고 자빠진 거야? 자식이니까 부모를 부양하는 게 당연하지. 아빠는 그럼 부모인데 자식인 저한테 대체 왜 그러셨어요? 제가 조용히 내뱉은 말에 친정아빠께서는 아무 답변도 못 하셨네요. 일어나시더니 돌아서서 작게 욕을 하신 게 다였어요. 남동생은 잠깐 얼굴 본 게 다였고요. 솔직히 낯선 기분이 더 앞섰기에 이런 제 스스로가 이상한가 싶어서 남편에게 고민 상담을 받기도 했어요. 남편에게는 저처럼 남동생이 있어요. 시동생은 얼굴이 잘생긴 편이고 키도 큽니다. 무엇보다 대학을 좋은 데로 나왔어요. 그래서인지 꽤나 사는 집안의 여자를 만났고요. 저희 부부보다 먼저 결혼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막 써도 되는 건진 모르겠는데 느낀 바를 그대로 써보자면요. 시동생의 아내인 제 동서는 성격이 정말 더럽습니다. 제가 동서보다 나이도 많고 손 윗사람인데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난 저런 울상 딱질색. 저렇게 음흉하고 조용한 사람 싫더라. 뭔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도 속이 콱 막혀서 답답해지는 느낌? 동서가 저를 겨냥해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저를 두 번째로 본 자리에서 그랬어요. 점차 신분이 쌓여가면 그럭저럭 괜찮은 사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순전히 제 희망사항이었을 뿐이고 완전히 착각이었더군요. 동서, 다음 주 주말에 다 같이 강원도 가기로 한 거 말이야. 그 점심때 가기로 한 닭갈비집 봤는데 내가 굳이 비교를 하려고 따로 찾아봤던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 근처에 다른 닭갈비 식당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 근데 뭐야 어쩌라고요. 본론만 딱 말하세요. 서론이 왜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내 말은 가기로 한 곳 말고 거기 바로 근처에 있는 다른 집은 어떨까 싶어서 맛이나 양은 집집마다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새로 본 집이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고 무엇보다 위생적이더라고. 와 정말요? 그걸 형님께서 알아보신 거예요? 멋지네요? 별거 아닌데. 고마워. 그럼 내가 본 집으로 가는 걸로 할까? 아니요. 제가 봤던 대로 그냥 가요. 이왕이면 그 지역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데로 가는 게 장땡인 거 몰라요? 관광지 안 가봤어요? 모르면 그냥 닥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능력도 없으면서 주저리 나대는 거 보는 사람 입장에선 짜증나요.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또 이 지랄이시네.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법인데 동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방의 심장을 후벼 파더라고요. 괜히 저만 보면 미간을 찌푸리며 눈을 위아래로 흘기기도 했고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굴지 말라고 하시니까 귀찮다는 표정으로 아, 네 하더군요. 동서네 집안이 시댁보다 형편이 넉넉한 데다가 동서의 성격 자체가 워낙 드세다 보니까 독불장군이 따로 없었어요. 우연히 알게 됐는데 자기랑 친한 친구들 같은 상대한테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서의 외향적인 성격이나 화법이 쾌활하다는 장점으로 비칠 정도였어요.
저한테는 막말, 째려보기, 비웃기만 하는 동서였기에 내심 놀랐네요. 상대 가려가면서 그렇게 군다는 것이었죠.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는 말처럼 말이에요. 동서가 말하기는 자기는 구질구질한 게 딱 질색이라고 했어요. 멋지고 폼나는 것만 따라가는 게 자기 인생이라고도 말했죠. 그래서 저처럼 구질구질한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난다고 했습니다. 하등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노력도 하지 않아서 늘 그저 그런 수준에 머무르며 살고 남한테 손 벌리고 기생하는 것도 잘해서 공부나 자기 개발에는 관심이 없지만 나라 돈 공짜로 타먹을 게 어디 없을까 싶어서 복지 정책에만 관심이 많다며 저를 신랄하게 까내렸습니다. 제 인생의 시작점이 어떠했는지, 지나온 과정들이 어떠했는지 모르니까 동서는 그렇게 저를 비웃으며 욕할 수 있었겠죠.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제 사정을 동서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마구 짓밟을 대상으로서의 저란 존재가 동서는 필요했을 뿐이니까요. 제가 얼마나 발버둥을 쳐가면서 노력을 다해 살아왔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럽진 않았습니다만 동서가 그리 굴수록 제가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네요. 내가 왜 저런 사람이랑 같은 집안 며느리인지 난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하긴 본인도 이해가 안 되겠지. 하나부터 열까지 나랑 비교될 테니까. 혼잣말을 가장한 동서의 조롱 앞에서 저는 어느새 피식 웃는 경지에 다다랐고요. 이윽고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제삿날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어요. 저는 동서랑 둘이 어떻게 준비를 할지 의논을 할 요량이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께서 손목 쑤신다고 너무 힘들어하시고 보호대를 거의 착용하고 계셨거든요. 특히 왼손의 엄지를 거의 못 움직이셨어요. 병원 갔더니 정 힘들면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이게 워낙 수술의 예후가 썩 훌륭하지 않아서 그렇게까지 권유는 안 드린다고 했었고요. 수술을 받고 나더라도 재발의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고 가장 좋은 치료법은 웬만하면 아픈 쪽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 달만 깁스를 하고 있어도 훨씬 좋아진다. 그만큼 안 쓰면 안 쓸수록 아픈 부위가 나아지는 것이라고 하셨던 마당인데 제가 감히 시어머니의 손을 빌릴 엄두가 안 났죠. 어머님, 올해 아버님 제사요. 동서랑 제가 둘이서 상의해가지고 준비할게요. 어머님께서 또 손목 무리하실까봐 걱정돼서요. 그러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손모가지 팔모가지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너희들한테 고생을 떠안기는구나. 아유, 미안하고 면목 없다. 사실 안 그래도 그 날짜에 한의원 예약 접수를 해놓는 바람에 제사상 차리는데 촉박해지면 어떡하지 싶어서 내가 어제부터 걱정을 좀 하고 있던 참이었지 뭐야. 아, 저번에 어머님 한 번 다녀오셨던 거기 한의원이요? 유명하고 인기 많은 데라서 다시 방문하려니까 예약 안 된다고 그러셨던 곳이잖아요. 현장 접수도 안 받는다고. 근데 어떻게 거기가 예약 자리가 났대요? 누가 그날 예약해놨던 걸 취소했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거기만큼 쑤시고 아픈 거 잘 봐주는 데가 없어서. 그럼 내가 그날에 거기 좀 가서 치료받고 오마. 자리 났다고 하길래 냉큼 예약은 하긴 했는데 아유 날짜가 하필 네 시애비 기일이라 아뿔싸 싶었거든. 아유 너희 덕에 살았다. 그나저나 네가 작은 애 어르고 달래가며 일 시킬 수 있겠니? 네, 그럼요. 동서가 워낙 똑부러지고 강단 넘치잖아요. 분명히 같이 아버님 제사 준비하는 것도 문제없이 뚝딱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걔가 똑똑한 건 그런 거고 네가 부려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하는 게 이제 난 마음 한구석에서 염려가 되는 건데. 아유, 아무렴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그래 부탁하마. 고맙다. 시어머니께서 뭘 어떻게 걱정하고 계신 것인지 사실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티를 안 냈을 뿐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의 제사였어요. 그 무엇보다 시댁 집안에서 중요한 건수였죠. 사실 시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굳이 힘들게 당신의 제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신 바 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펄쩍 뛰셨고 남편과 시동생도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지 않는 이상 시아버지의 기일을 챙길 것이라고 그랬었죠. 마지못한 기색으로 시아버지께서는 제사밥 많이 챙기지 마라. 나는 원래 소식하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남기셨고요. 간소하되 정성이 들어간 제사를 준비할 작정이었어요. 평일이었고 남편이나 시동생 모두 그날 일정이 바빴기 때문에 미리 차곡차곡 계획을 잘 짜두었다가 동서랑 얼른 제사 음식을 하면 문제없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네요.
동서가 내뺄까봐 솔직히 걱정된다고 남편한테 말을 했는데요. 남편이 이튿날 시동생한테 연락해서 당부했대요. 동서 단속 잘하라고요. 사실 자기 아내가 막무가내로 구는데도 은근히 모른 척 해왔던 시동생이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의 제삿날은 잘 지켜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는지 시동생이 동서한테 제사에 꼭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를 해놨습니다. 둘이서 부엌에서 이리저리 일을 할 생각을 하면 불편하긴 했으나 어쨌든 시아버지의 제사인 만큼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과연 동서가 협조적으로 나왔을까요? 제 카톡을 받고서 알았다고 답을 해서 저를 안심시켰던 동서는 곧 제 뒤통수를 때렸어요. 제사 하루 전날 저녁 저보고 집 앞에 나와 있으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뭐 줄 게 있어서 그런데요. 이게 웬일이지, 준다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집 밖에 나가보았어요. 얼마 있다가 동서의 차가 앞에 멈춰섰죠. 동네 길이 후졌다느니 어쨌다느니 툴툴거리면서 운전석 창문을 내리곤 저에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형님, 이거 받으세요. 제사 준비 잘하시고요. 워낙 노동에 이골이 나신 분이니까 잘하실 거죠? 이건 카드잖아. 동서 신용카드를 왜 나한테 줘? 아, 이걸로 장보라는 거야? 혹시 동서는 제사에 참여 안 할 생각이야? 아무리 그래도 돌아가신 아버님 제사는 같이 해야지. 사람의 마음이고 정성이라는 게 있는 건데. 지금 드린 카드가 제 마음이고 정성이에요. 전 돈이 있으니까 카드로 때우는 거고요. 형님은 거지니까 잔말 말고 몸으로 때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로써 저는 제사에 제 몫을 다하고 참여한 셈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자본주의 사회랍니다. 제가 또 이렇게 무식한 형님한테 유용한 지식 하나 알려드렸네요. 그럼 형님, 수고하세요. 아니, 이미 어찌어찌 하기로 정해놓은 게 다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을 하면 저는 어떡하나요? 너무 갑작스럽고 황당스러웠는데 제가 뭐라고 더 따져 물을 겨를도 없었어요. 깔깔 웃으면서 창문을 올린 동서가 바로 출발해버렸거든요. 차 뒷공무니만 바라보며 저는 절망했네요. 그리고 속이 답답했어요. 돈으로 때우는 사람, 몸으로 때우는 사람, 이렇게 세상은 정말로 구분이 돼 있는 거구나 싶어서요. 그냥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늦게 귀가한 남편이 별 문제 없는지 물어왔는데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시아버지의 제삿날을 성공적으로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국 준비는 제가 다 했고요. 한의원 다녀오신 시어머니께서 도와주셨으며 일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달려온 남편이 마무리를 거들어 주었죠. 친척 어르신들도 총 5분 오셨는데 이 중에서 3분은 시동생과 동서보다도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곤 멋쩍은 기색으로 늦게 도착한 시동생과 동서를 곱지 않은 눈길로 쳐다보셨죠. 동서는 시어머니께로 가서 이렇게 쫑알거렸어요. 어머님, 이거요. 다 제 돈이에요. 제가 힘 좀 썼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뭐라 말씀을 하시려고 숨을 크게 들이키셨다가 이내 눈을 질끈 감으시곤 그저 고개만 천천히 내저으셨어요. 동서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저는 동서의 카드를 돌려주면서 말해줬어요. 자, 동서. 여기 어제 나한테 주고 간 신용카드. 참고로 한 푼도 안 썼어. 쓸 이유도 필요도 없어서. 그러세요? 기회를 줘도 걷어차시네. 밥상 차려줘도 떠먹을 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이 바로 형님이셨군요. 전 덕분에 돈 아껴서 좋네요. 네, 감사해요. 그나저나 돌아가신 아버님 제삿밥은 잘 드셨어야 했을 텐데. 그죠? 동서의 말이 비아냥대는 것처럼 들려서 저는 상대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어째서 시어머니께서 동서에게 별다른 말씀을 안 하셨는지 갑자기 그 심경을 알 것 같더라고요. 카드망 달랑 던져놓고 그걸로 제사에 다 참여했다고 당당하게 군 동서한테 왜 쓴소리를 안 하신 건지 사실은 시어머니를 아주 잠시나마 원망했는데 차마 쓴소리조차 할 가치가 없어서 그리하셨던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저는 그날 시아버지를 향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드시고 가셨어요? 동서 말처럼 혹시 못 드신 건 아닌지 걱정하는 제가 바보 같은 거겠죠? 근데 저는 정말로 답답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맞아서요. 아버님이 제삿밥을 잘 드시면 드셨다고 답이라도 주셔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꿈에서라도 나와주세요. 시아버지는 야속하게도 제 꿈에 나와주시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저는 시아버지께 그리 빌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됐기 때문에 섭섭함을 느낄 겨를도 없었고요. 그런데 조금 당황스러운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어느 날 밤에 시동생이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왔는데 술에 취해 있었어요. 속상해서 한잔했대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만 장인어른 편도암 진단 받으셔서 수술했었잖아. 그게 벌써 3년이 다 돼가. 그 후로는 그래도 멀쩡히 잘 사셨는데 지난달에 병원에서 전이암 확진 받으셨어. 현재 시한부이시고 항암 치료 잘 받으면 1년 더 사실 거라고 병원에선 일단 그렇게 말해줬다는데 너무 큰 충격이고 상심하신 장인어른께서 우선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당신께서 마음 먼저 추스르고 싶다면서 장모님께 그러셨다네. 근데 엊그제 장모님이 쓰러지셨다. 형 진짜 어떡하냐. 장모님 뇌졸중이야. 동서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였죠. 시동생도 갑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던데 딸 입장인 동서는 얼마나 경황이 없었을까요? 그 소식 들으니까 이게 웬 비극인가 싶어서 저도 너무 걱정이 됐어요. 동서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위로를 건네야 할지조차 고민이었고요. 이틀 머리를 싸매다가 동서한테 카톡을 남겼어요. 힘내라고 기도하겠다고 여러 가지 위로의 인사말을 해줬죠. 그랬더니 동서가 나 꼴 좋다고 비웃고 있겠네? 그래봤자 네 인생보다 내 인생이 더 우월해. 그러니까 나대지 마. 라고 몇 시간 후에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거 보고선 착잡한 긴 한숨이 나왔네요. 제 안에서 동서를 향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신경을 꺼버렸네요. 몇 달 후 남편과 둘이서 고대했던 축복이 찾아왔어요. 임신이었답니다. 시어머니께서 무척이나 기뻐하셨는데 시동생 동서 쪽은 분위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저희 보고 굳이 그쪽에다가 소식 전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기회 봐서 당신께서 직접 알려주시든지 하겠다 하셨어요. 동서가 양친 일로 스트레스가 심한지 월경이 끊겼다는 얘기를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조심스레 말씀해 주시기도 했네요. 저 임신 중기 때 동서가 부친상을 당했어요. 병원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너무 일렀어요.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 집안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라고 뒤집어졌대요. 제가 출산했을 때 시동생은 예전보다 피골이 상접한 몰골이 돼선 와봤는데 동서는 안 왔어요. 남편이 아주 조심스럽게 시동생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두 사람은 아이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자 시동생이 한숨을 쉬면서 그랬어요. 안 그래도 동서가 제 출산 소식에 산부인과를 가보기로 했대요. 매달 하던 월경을 안 하니까 편해서 그냥 뒀는데 임신할 생각이 들고 나니까 마음이 좀 급해졌나 봐요. 그리고 며칠 후였어요. 동서가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시술을 받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죠. 아, 그런가 보다 했어요. 별 문제 없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시술 받고 나서 각종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자궁에 암이 있다는 게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자궁을 적출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진단이 떨어진 것에 시동생은 넋이 나가 있는 상태였고요. 동서는 현실을 부정하면서 울다가 웃다가 이틀 내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이 무슨 해괴한 일이 다 있냐고 하시며 드러누우셨고요. 요새 머리가 아파 죽을 지경이란다. 그나마 우리 귀여운 손주 얼굴 보면서 내가 심신을 달래네. 네가 우리 집안으로 시집을 온 게 커다란 복이었나 보다. 먼저 떠난 우리 그 양반이 널 꼭 며느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게 전부 일리가 있었던 게야.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 제가 무엇라 말씀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하시는 저희 아이를 자주 보여드리는 것으로 효를 다할 뿐이었죠. 그 시기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결국 동서는 병원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더 퍼지기 전에 얼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게 낫다는 의견들을 동서가 받아들인 것이었죠. 그 후로 너무 기운 없이 지낸다고 그러길래 마음이 찜찜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의 모습도 달라진 게 편찮으신 동서의 모친께는 큰 타격이었나 보더라고요. 아파서 치료받으면 비단 병원비뿐만 아니라 간병인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더군요. 계속해서 안 좋은 일, 게다가 돈이 엄청나게 나가는 일만 생기는 바람에 원래는 금전적으로 여유롭다고 뻗댔던 동선의 집안이 거덜나 버렸어요. 마음이 각박해지자 서로에게도 날을 세우게 됐는지 시동생과 동서는 점차 사이가 멀어지더니 현재는 별거 중이에요. 아무래도 이혼까지 갈 것 같네요. 시동생이 그래도 몇 달 전부터 일이 잘 풀리고 있어서 시어머니께선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리셨고요. 과연 어떻게 일이 흘러가고 또 마무리가 될진 모르겠습니다. 혹시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는 앞날을 미리 다 보고 계신지 문득 저는 그게 궁금해지곤 하네요.